자, 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이번 시간에는 파워포인트에서는 안 먹군요. 지난 복습에 이어서 이 법원의 이 제척부터 나갑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이 앞에 지난 시간에 복습이었다면 우리가 처음이고 앞부분이라 좀 천천히 나가는 중이에요. 익숙하게 하려고. 저희 제척을 나갑니다. 제척 기피 회피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자, 이게 시험에 나왔다.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가 나왔다. 이 내용은 다 고만고만해요. 중에 나온 책들이. 자, 어떻게 이해했을 거냐? 이건 뭐 A급은 아니지만 늘 이렇게 체크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정도는. 자, 제척으로 나오든 기피로 나오든 회피는 뭐 한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왔다. 한 번에 나올 수도 있고 따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나왔든 간에 이게 나오든 개념을 쓴 다음에 취지를 이걸 먼저 이게 제척이 나오면 이걸 쓰고 이렇게 써야 되고 기피가 나오면 개념을 쓰고 이걸 써야 되는데 공통되니까 먼저 끌어온 것뿐이에요. 자,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관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구치석 사건과 인적으로든 뭐 그 담당자가 자기 와이프라든지 물적으로든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자,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관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구치석 사건과 인적 물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 경우에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키는 제도를 제척 기피 회피라고 한다.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만 쓰면 돼요. 요 취지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 중에서 제척은 이 셋 다 같은 거지만 그 중에 제척은 법관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요게 중요해. 법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법에 의해 당연히 사건에서 배제되는 제도, 제척 그런다. 취지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법이 인정하는 사유가 뭐가 있냐? 이 제척 사유 41조 1호부터 5호까지가 있다. 자, 이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여기 배제가 된다. 제척이 된다. 요거는 열거 규정이며 유추확대해서는 안 된다. 열거 규정. 규정에는 열거 규정이 있고 예시 규정이 있잖아요. 예시. 여기 나온 것이 예에 불과하고 또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게 다다. 이 열거 규정이며 유추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건 왜냐면 법에 따라 당연히 배제되는 거라서 시험에 나왔다 하면 이렇게 앞에서 딱 언급을 해주고 그 사유 5가지 사유가 이렇게 요 5가지 사유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법을 베끼면 된다. 이거 베껴도 뭐 반장은 넘어간다 이렇게. 이걸 그대로 베끼면 돼. 자, 법관이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 당사가 되거나 법관이 다음 하나에 해당되면 배제된다. 법관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 권리 의무자 또는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가 있거나 등 이런 일정 관계가 있을 때 배제되는 거다. 그래서 써주면 돼. 시험에 나왔다면 이렇게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다. 사건과 법에서 정한 이게 제척은 법에 의한 배제야. 관계가 있는 때 당연히 배제되는 거다. 이 법에 의한 사유가 딱 정해져 있다. 이건 열거 규정이고 유추확대해서는 안 된다. 5가지가 딱 정해져 있다. 이렇게 다 정해져 있다.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거다. 5번 빨간 거 하는 거. 법관이 불복 사건의 이전 신급 재판에 관여했을 때 여기 이전 신급 재판 관여. 이게 제일 문제가 된다. 나머지는 법조항만 비껴주면 된다. 법조항. 그리고 요거만 예전부터 실무상 문제가 되는 거다. 나왔다 하면. 이렇게 지엽적인 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왔다 하면. 그래서 여기만 염두에 둡니다. 요거는
요거는 요 요게 시험 나왔을 때 대책용이기도 하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이 재판 시스템을 겪어보지 않아서 어떤 바운더리, 재판 실무 상황, 용어를 익숙하게 한다는 의미에서도 알아두면 괜찮은 거예요. 이거 대비용이기도 하지만, 자, 보세요. 요 5번을, 요거만 따로 나올지도 몰라서 전심관여, 41조 5호만 따로 봅니다. 법관이 불복 사건의 이전 심급의 재판에 관여했을 때는 재측 사유다.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 심부름하는 거, 촉탁, 부탁, 촉탁에 따라 직무를 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요거를 전심 관여, 불복 사건의 이전 심급 관여, 전심 관여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거를 재측 사유를 한 이유는 꼭 써줘야 되지. 이걸 이유는 예단 배제 원칙에 의한 공정성 유지, 또 하나가 뭐다? 새로운 법관으로 하여금 재심사시키는 심급 제도의 취지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거다. 1심 했던 사람이 2심 또 하면 예단 배제도 있지만 새로운 법관이 다시 심사시키는 심급 제도의 취지가 허물어지는 걸 막기 위한 거다. 요 요지를 딱 써준 다음에 이거 해석만 하는데 해석이 의외로 어려워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걸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재판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익숙하게 여러분이 안 쓰는 용어들이 많아서. 자, 불복 사건의 이전 신급 재판, 요거만 잘 알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불복 사건의 이전 신급 재판, 다른 말로 해당 사건의 하급심 재판을 의미한다. 즉 어떤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1심에 관여한 법관은 항소심을 담당할 수가 없다. 예단 배제, 또 심급 제도, 심급 제도 취지 허물어진 걸 막기 위해서. 또 대법원 상고심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급심, 1심이나 항소심에 관여했던 법관은 상고심을 담당할 수 없게 된다. 요게 원칙을 잘 알아둬야 된다. 예를 들면 A 부장판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에서 제1심 재판장으로 재판에 관여해서 판결을 한 바 있는데 그 뒤 A가 대법관으로 승진을 해서 A는 항소나 상고에 의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그 사건의 담당 재판부 구성원으로서 관여할 수가 없게 된다. 이 원칙을 많이 알아두면 좋겠다. 이게 아주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다. 이렇게. 자, 여기서 좀 어려운 게 바로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다.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나면 좀 나을 건데. 자,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를 했어요. 여기서 파악이 됐어. 여기서 파악이, 잘못 재판했다. 다시 재판해라. 파악이 환송. 다시 돌아왔어. 그러면 요 둘 사이, 요 파기 완성 전에 재판 담당했던 A 판사가 대법원 갔다가 잘못하고 내려온 거 또 맡아도 되느냐?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 키워드를 잘 알아두면 돼요, 여기. 이전 신급 재판이란, 불복 사건의 이전 신급 재판이란 해당 사건의 하급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급심. 요게 제일 키워드예요. 그 사건의 하급심을 맡았던 판사는 또 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급제도 예단 배제. 그러니까
자, 여기를 맡았던 판사가 파악이 돼서 대법원에서 파악이 돼가지고 내려온 걸 또 맡으면 요 파악이 환송 전의 사건과 파악이 환송 후의 사건이 지금 판사가 이걸 맡으면 이거 맡은 거 이게 전심 관여냐? 그러면 이 사건이 파악이 환송 전 사건이 이 사건이 파악이 환송 후 사건보다 하급심이냐? 보실래요? 해당 사건의 하급심을 말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 깨져서 내려온 게 이게 이 둘 사이가 하급심이냐? 같은 신급이지. 그래서 판례가 우리 신부가 상고심에서 파악이 환송이나 파악이 이송되기 전에 여기에 관여한 법관은 파악이 환송 후에 여기는 전심 관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판사는 여기 관여했더라도 이게 이전 심급 관여는 아니래. 다만 이거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별도의 봅니다. 자, 요 사건의 전심이 아니야. 하급심이 아니라고. 이게 하급심이지. 이거는 같은 신급이지. 전심이 아니라고. 다만 별도로 여기 깨진 이 판사는 갔다 온 거 못하도록 별도로 죄책 규정을 두고 있지 전심은 아니라는 거. 하급심은 아니라는 거. 이걸 알아두세요. 두 번째, 재심은 이걸 재심할 수도 있고 이걸 재심할 수도 있고 이걸 재심할 수도 있다. 아까 봤어요. 이걸 재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둘 사이가 자 보세요. 여기에 담당했던 판사가 이거 잘못된 거다. 다시 재판해달라. 이 재심 사건은 이거 담당했던 판사가 이것도 지가 했던 건데 여기 또 관여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 둘 사이가 전심 관여가 아니래요. 전심 관여가 아니래. 이 사건의 하급심이 아니라고. 이게 하급심이지 이건 하급심이 아니라고. 이전 신급이 아니래요. 가능하대요. 관여가. 특별규정인 것도 아니고. 이전 신급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또, 자, 여러분들 상소는 원 판결을 취소하는 거. 이게 잘못돼서 항소한 거니까 취소한다래요. 이거 대법원 가는 건 대개 원 판결을 대개 파기합니다. 파기. 이 가면 이거 파기. 뒤집어 엎는 거야. 집행권이 잘못됐다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지우고 여기는 지우고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이건 재심인데 이거 재심도 원 판결을 취소하는 거래요. 이거 재심도 원 판결이 잘못되니까 원 판결을 뒤집어 엎어야지.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원 판결이 잘못돼서 뒤집어 엎는 게 아니고 변론 종결 후에 원 판결이 잘못돼서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변론 종결할 당시 기준으로 그 판결은 정당했지만 변론 종결 후에 사정이 생겨서 이제 그 판결을 가지고 집행하지 마라. 판결 후에 다 갚았다. 아니면 깎아줬다. 아니면 파산 면책받았으니까 이제 그 판결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이걸 우리가 용어를 알아둬야 된다 그랬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청구 이의 소송 그래요. 이건 변론 종결 후의 사정만 해당이 돼. 이건 이런 식으로 해. 원 판결을 취소한다고 파기한다고 하지 않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부산지방법원 이 판결 이게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어요. 이 판결에 의한 강제 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왜? 내가 줄 건 맞지만 변론 종결에 다 갚았으니까, 깎아줬으니까, 합의 봤으니까, 파산 면책 받았으니까. 이거를 청구예소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청구예소를 논하시오, 설명하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청구 이소가 뭔지를 알아야 이제 뒤로 갈수록 이해하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제 어려워. 아무리 A급으로 찍어도 용어가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몇 가지 개념이 있어. 많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청구 이소. 자, 여기서 그럼 이거예요. 이 판결을 A 판사가 내렸어요. 근데 이거를 뒤에 갚았어. 근데 이걸 경매가 들어와. 그래서 또 청구 이소를 걸었어. 이렇게. 너 이 판결에 의해서 이거 갚은 거니까, 아니 파산면책 받은 거니까 더 이상 강제 불어. 이걸 이 판사가 또 맡으면 되느냐? 이 사건의 전심이냐 전심, 하급심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급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실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청구 이소에서 대상 판결은 2던 C급 재판이 아니다. 청구 이소, 이 소송, 이 판결, 이 대상 판결, 여기에 판사가 담당했었지. 야, 이거 갚은 거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또 소송 걸었어. 이게 청구 이소야. 이 목적은 이거 강제집행하지 마라. 근데 이거 담당했던 판사가 이 사건 또 맡아도 되느냐? 이것의 2던 C급이냐? 하급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2던 C급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확정 판결이 났어요. 또 1심 가집행 가지고도 이제 강제집행돼. 여기 가집행이라는 걸 또 배우게 돼, 이제. 이것도 단문 예상 문제기도 해요. A급은 아니지만. 예전에 변리사정으로 나오고 뭐 그러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여하튼 판결이 확정됐던 1심 가집행만, 이 가집행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가집행을 완전히 쓸 줄 모르더라도 이게 뭔지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논의가 되는 거야. 이런 매개 개념이 안 돼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실무는 다 가집행이에요. 지금 가집행이 뭐냐면 1심 판결만 나도 가집행할 수 있다는다니까. 그럼 1심 판결 가지고요,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해도 그냥 경매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1심 판결을 졌지만 내가 억울해. 내가 2심 가면 이길 수가 있어. 근데 1심 가집행이 된다니까. 1심 판결 가지고 경매가 들어온다니까. 내가 항소를 해도 경매가 들어오고 경매가 정지가 안 돼요.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1심 가집행 가지고 내가 항소를 했는데 줄 게 없는데 이 경매 들어와가지고 경매가 끝나버리면은 항소심에서 이겨도 소용이 없어요. 끝난 경매가 원위치가 안 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무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확정 판결이 났는데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 농박이 얼마 줘라.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게 그거라니까. 봐요. 확정 판결이 났는데 확정 판결로 가집행으로 경매가 들어온다. 예를 들면 강제집행이 들어온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확정 판결이라면 이게 잘못된 게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재심을 걸거나 아니면 청구 이의를 걸거나 판결 후에 갚았다. 근데 왜 들어오냐? 1심 가집행 항소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 경매가 스톱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이 재판이 끝나고 나면은 이걸 죽일 수 있는데 이게 끝나기 전에 먼저 경매가 돼버리면 이게 나중에 이기더라도 이게 원위치가 안 되기 때문에 실무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재판을 걸면서 이거 끝날 때까지 저거 정지해 주세요. 이렇게 정지. 이 재판 끝날 때까지 정지 들어갑니다. 정지. 그래서 이게 정지시켜야지 이게 스톱이 되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긴 다음에 이걸 없애버리는 거야. 그동안에 진행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들 관계예요. 여기 A 판사가 확정 판결 내렸어. 근데 아까 본 것처럼 강제집행 정지 들어올 때 요 A 판사가 해도 되냐 이거. 이거 재심 또는 청구이 변론전교를 갚았다. 또는 1심 판결 하면 이제 2심이 가겠지. 2심 항소심. 여기 담당한 판사가 여기는 안 돼. 이건 전심이니까. 근데 1심 판결 A라는 부장판사가 돈 주라고 판결 내렸는데
항소 제기하면서 이거 끝날 때까지 이거 강제 집행 이거 가지고 경매 정지해달라. 응? 1심 판결을 내렸어요. A 판사가 내렸어. 응? 1억을 출해. 그러니까 이거 항소했어. 근데 그동안에 경매가 끝나면 안 되니까 항소를 제기하면서 그때까지 경매 정지시켜 주세요. 그러면 A가 판결 내렸으니까 항소심은 맡으면 안 돼. 이거는 전심이지. 근데 A 판결 내린 걸 항소하면서 그때까지 이 판결로 네가 내린 판결로 경매하는 거 정지해달라. 이걸 A 사람이 또 맡으면 되느냐 이거. 이게 이 둘 사이가 전심이냐. 응? 이거 둘 사이가. 이거요. 이거가 이제 이렇게 집행정지 사건에 대하여 그 정지 대상인 집행권을 성립시킨 본안재판은 이전 신급이 아니래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다고. 이거 보면 이거 요 둘 사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한 사람이 이거 정지 사건 맡아도 되냐요, 판사가. 이전 신급이 아니래요. 또 하나가 뭐냐면 보세요. 본 재판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소송이 되게 오래 걸려요, 이게. 이 재판에서 끝날 때까지. 그동안의 재산을 다 빼돌리면 판결 받으면 뭐해? 그래서 이 재판 끝날 때까지 빼돌리는 걸 막으려고 미리 붙잡아 놓는 게 있어. 이거 가압류가 처분이 안 나왔네, 먼저. 좀 이따 나오고요. 좀 이따 나오고. 순서가 좀 바뀌었네. 이거. 자, 이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이거. 본 재판 해서 판결 받아가지고 이걸 집행권원해가지고 경매 놓으면 되는데 그 사이에 재산을 다 빼돌리면 판결 받으면 뭐해? 못 빼돌리게 미리 잡아놓는 게 있어. 가압류 가처분. 그러면 자, 요 가압류를 미리 붙잡아놔. 재산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놓는 건데 요 부동산 가압류를 해준 판사가 있어. 내 부동산을 가압류라고 한 판사가 있어. 그 가압류 시킨 판사가 돈 주라는 본안 판결 맡아도 되느냐? 요 사건이 요 본안 판결의 전심이냐? 본안 관계에서 가압류 재판은 이전 신급이 아니라 이거 하급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라 이거.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본 재판을 깊이 본 재판 A 판사가 아주 이 친인척 관계고 재판을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기피 신청을 했어. 요 기피 신청을 담당했던 여기 판사, 요 기피 신청에서 기피에 사유 없다라고 한 판사가 요 재판 받으면, 요 재판 담당하면, 요게 요 사건과 요 사건이 이전 신급이냐 이거예요. 요거 이제 뒤에 나오는 거 바로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요거 뒤에. 본안소송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 재판 했던 판사가 본 재판 맡으면 네? 이 기피 신청 사건이 이 본 재판 둘 사이가 이전 신급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소송법을 공부할 때 이게 앞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제척 기피가 처음에 공부하는 아주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맨 앞에 쉬운 재판에 제척 기피 나오는데 제척에서 전신간여까지는 알겠는데 하급심이라는 거 알겠는데 이제 이게 묶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이거예요, 이거. 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신 교수님 책을 묶어놓은 거야, 지금까지 공부한 거. 이렇게. 요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이거 외워지지도 않아. 이거 머리글 짤 딱 것도 아니고. 요거를 제가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볼래요? 자, 이전 식관에서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이나 이송되기 전에 원심 판결은 파기 환송 후의 재판의 이전 시급, 하급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 시급은 아니지만 이거는 별도로 제척 규정을 두고 있고 너 이거 파기된 재판을 또 네가 하면 웃기다. 그래가지고 별도로 두고 있지 이전 시급은 아니라는 거야. 재심 소송할 때 그 대상을 맡았던 판사. 이거는 재심 대상과 재심 사건도 이것도 이전 시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구 이소에서 대상 판결.
이 대상 판결을 변제했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청구이. 이 둘 사이도 이전 신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강제 집행 정지, 그 대상, 집행권은 이거에 기한 강제 집행하지 말아달라고 이거. 이 둘 사이가 이전 신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본 소송할 때까지 빼돌리지 못해 가압류 가처분했던 거. 여기 담당한 판사가 이거 맡으면 이 둘 사이가 이 하급심이 아니라는 거. 이게 이전 신급, 하급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 재판장에 대한 기피 사건을 맡았던 판 사람이 본 재판 맡아서 이 둘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야. 풀어서. 여러분들이 앞에 설명드린 거 이거를. 자 보실래요? 이게 설명 그림을 이게 앞에 마지막에 그림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잘 보실래요? 자 이걸 한번 이해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용어도 그렇고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기판력이나 이쪽 가면 이런 용어가 뒷받침이 안 되면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와닿지 않고. 그래서 지금 천천히 볼 때 아주 내공을 쌓아놓는 거야. 기초를. 물론 완전히 쉽진 않겠지. 그래도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최대한 제가 나중에 보강을 더해서라도 연기 때 완성을 져놓겠다. 해놓고 일기 때부터 암기 이제 훨씬 쉽게. 그래요? 자, 전심관여. 법관이 불복 사건의 이전 신급. 이게 이전 신급이냐, 하급심이냐. 관여했을 때는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그죠? 가장 문제가 된다. 예단 배제 신급제도 취지가 허물어지는 걸 받기 위해서 재심사는 이전 신급이란 해당 사건의 하급심을 말한다. 이게 하급심이냐? 그래서 이제 1심, 항소심, 대법원은 다 이해가 가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아까 풀어서 설명한 거. 자, 이거 이렇게 환송 전에 대법원에 가서 깨졌다. 내려오면 이 둘 사이가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되기 전에 여기에 재판에 담당했던 여기 판사가 그 후에 맞는 거 이거는 이 둘 사이가 전심은 아니래요. 하급심이 아니래. 하급심이. 이전 신급이라는 얘기가 하급심을 말하는 거야. 하급심은 아니래. 다만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거야. 이거 네가 또 맡으면 웃기다. 네가 재판 잘못해가지고 깨져가지고 왔는데 맞는 거다. 자, 두 번째 재심은 이걸 재심할 수도 이거 재심할 수도 있는데 원재판과 재심 재판 사이도 이전 신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 신급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재심 소송에서 재심 대상, 이게 재심 대상 판결이야. 이게 재심 사건이고 여기 판사가 여기 또 맞는 거 이거가 이전 신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게 자 원래 상소제도는 취소하는 거다 이렇게 이걸 취소. 원 판결을 뒤집어 엎는 거 취소. 잘못됐으니까.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판결 맞지만 변론 종결 후에 변제나 합의회나 타산 면책 받았으니까 끝났으니까 그거 들어오지 마라. 이거를 청구해서 용어를 알아도 된다. 용어. 변론 종결로 사정만 된다. 이거는 원 판결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로 끝난 거니까 강제 집행을 들어오지 마라. 이걸 청구 이의속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거 판결 내린 판사가 돈 갚은 다음에 이거 하지 말아달라고 들어왔을 때 이거 맡아도 되는 거냐? 이 사건과 이 사건 사이가 이것이 이거의 하급심이냐 이전 신급이냐? 청구 이소에서 이 대상 판결 이것들은 청구 이소 이 사이가 이전 신급이 아니다. 이전 신급이 아니다. 또 판결 가지고 이렇게 가집행도 가능하죠. 가집행, 강제 경매가 들어오면 이거에 대해서 재심을 걸든 또는 여기다 청구이를 걸든 여기다가 가집행 항소를 하든 정지가 안 된다. 큰일 난다. 이게 날아가 버리면 이것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거를 걸면서 재심, 청구이, 항소를 걸면서 이거에 의한 재판 끝날 때까지 이거 정지해달라. 그러면 이 판결 내린 사람이 1심 가집행한 사람이 이거 항소하면서 그때까지 이거 스톱해달라. 이 둘 사이가 전심이냐? 이 둘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집행정지 사건에서 집행권을 성립시킨 이 재판은 이 정지, 이 사건, 이거 정지해달 이 둘 사이가 이전 시급이 아니다. 또 이거 기피 사건 그림이 바뀌었죠. 본안 재판장, 본안 수동이 있는데 여기다 기피 재판을 했어. 여기 담당한 게 여기 둘 사이가 하급심이냐? 아니다. 여기 담당해서 여기 우더라도 이전 시급이 아니다. 자, 본안 수동 관계에서 가압류 가처분 재판. 본 재판 할 때까지 빼돌릴까봐 가압류. 그래서 A 판사가 가압류를 해줬어. 내 재산을. 오, 이 사람이 내 재산을 가압류해줬는데 이 사람이 내 본 재판 맡았어. 이거 맡아도 되는 거냐? 이전 시급이 아니래. 하급심이 아니래요, 이게. 가능하다. 아까 여기 기피 사건 재판 담당했던 판사가 본 재판 맡아도 이게 이전 시급이 아니다. 이거를 묶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이송되기 전에 원심 판결은 환송 후 판결하고 둘이 이전 시급 하급심이 아니다. 다만 별도 지적 규정을 두고 있고 재심 사건에서 대상 판결, 청구 이소건에서 대상 판결, 정지 사건에서 그 집행권원 대상, 본안수동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가처분 재판 둘 다 본안 재판장에 대한 기피 사건의 재판 등은 모두 이전 신급은 아니다. 또 마지막으로 소송상 화해에 관여했던 법관이 화해시킨 법관이 그 화해에 따른 인도 소송에 관여한 것은 이것도 하급심이 아니기 때문에 전신관여라고 볼 수 없다. 물론 기피 사유로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이걸 한번 봐. 요게 생각보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수동법을 시작했는데 앞부분에서 오 이게 생각보다 외워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간다. 근데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이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재심, 청구이, 집행권원, 가압류 가처분 이런 기본 마인드를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겸사겸사 말씀드렸다. 자, 여하튼 전신 관여를 받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전심 이거 약간 이전 신급을 하급심을 말한 거고 이제 관여는 요거 말 판결의 실질적 관여를 말한다. 실질적 관여. 따라서 판결에 관여하지 않고 판결 이전 단계만 관여하거나 거꾸로 판결 선고만 관여한 거는 전신 관여가 아니다. 또 다른 법원에서 촉탁받고 한 것도 이건 법의 규정이 있죠. 또 전심 사건과 지금 사건이 동일 사건일 때 사건이 다르면 전신 관여가 아니죠. 동일 사건일 때 해당되는 거다. 그죠? 자, 제척의 재판. 지금까지 제척 사유를 봤다면 제척 사유가 있는지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직권조사사항. 이게 있는 게 명백하면 스스로 물러나면 되는데 만약에 의문이 있으면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판을 하는데 이 제척의 효과는 재판 때문에 물러나는 게 아니라 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제척의 효과는 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제척 재판은 그냥 확인적 성질을 갖는 거다. 너는 법에 따라 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거를 확인하는 성질밖에 없다. 이 재판으로 인해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이미 법에 따라 물러나는 거고 당연히 이걸 확인하는 성질, 선언적 의미만을 갖는다. 제척 재판 절차는 조금 이따 볼 기피 재판 절차에 준한다. 효과,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을 못하게 된다. 다만 세 가지, 판결 선고에만 관여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 긴급을 요하는 행위도 통상 가압류 가처분, 통상. 그리고 한 번 더 알아둔다면 멸실 우려가 있는, 없어질 우려가 있는 증거조사. 증거조사가 곧 증거가 없어진다. 없어지기 전에 미리 증거조사해야 되겠다. 급하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선고만 관여하거나 긴급을 요하거나 조금 이따 볼 거 제척이 각하된 경우, 제척이 각하된 경우에는 그게 확정되기 전에도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제척 사유가 있는 법관이 관여한 소송행위는 본질적인 절차 하자로서 무효가 된다. 절대적 상고 이유,
상고 이유 중에서도 무조건 상고 이유가 되는 게 있고 상대적 상고 이유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판의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쳤을 때만 상고 이유가 되는 거 있고 판결에 영향을 줬든 안 줬든 무조건 상고 이유가 되는 걸 절대적 상고 이유. 절대적 상고 이유가 되고 확정 후에는 재심 사유가 된다. 요 내용만 알아두면 우리가 제척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만 노출돼서 속지만 해두면 충분한 거다. 이게 내용이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도 막상 쓰려면 안 써지는 이유는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단어들, 용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용어가 그래도 덜 어려운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다. 소송법이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 본질을 알아차야 된다. 본질을 알아차려야 된다. 책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두고 빨리 이거를 만들면 의외로 이 정복하기가 쉽다. 또 소송법은 정복하면 안정감이 있다. 또 상대적인 거다. 남들이 다 해내기 때문에 의외로 있다. 자, 5추작전으로 복습하고 좀 쉽니다. 자, 제척이 시험에 나왔다. 만약에 그러면 제척 우선 개념 법관이 담당하는 사건과 법에서 정한 관계가 있을 때 당연히 배제되는 걸 말한다. 취지는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유 5가지가 딱 있다. 베끼면 된다. 법전을 베끼면 된다. 이 중에 전신관여가 문제가 돼서 이거를 베끼고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단독으로 나올 때 대비해서 전신관여를 본다. 전신관여. 자, 전신관여. 파워포인트가 안 넘어가네요. 법관이 불법 사건의 이전 신급 재판에 관여했을 때는 제척 사유. 이거 전신관여. 이유는 뭐다? 예단 배제 원칙하고 신급제도 취지. 새로운 법관이 재심사하는 신급제도 취지가 허물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다. 이전 신급 관여란 해당 사건의 하급심을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항소될 때 1심, 상고심에 갔을 때 1심이나 항소심, 부장판사가 승진했을 때 예를 들었다.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였다. 위에 거. 자, 이거. 그러나 파기환송 전에 원심 판결은 이전 신급이 아니 하급심이 아니라 이거야. 다만 별도 규정이 있고 재심 대상 사건, 청구위에서 대상 사건, 정지 사건에서 집행권을 성립시킨 사건, 본안에 대한 것에서 가압류가처분 사건, 본소 재판정에서 기피 사건에서 재판, 이건 본 사건과 관계해서 이전 신급이 아니다. 또 소송상 화해 관여했던 법관이 화해 내용에 따른 목적물 인도성에 관여하는 거, 이것도 전심 관여는 아니다. 다만 적으로 삼을지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빨리 정리하는 거지. 이 전심까지 본 거고 이제 관여는 실질적 관여를 말한다. 이전에 판결 관여하지 않고 이전에 관여하거나 선고에만 관여한 건 아니고 촉탁도 동일 사건일 걸 전제로 한다. 자, 재판은 자 이건 제척사유는 직권조사상이고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데 의문이 있을 때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판하는데 이 제척의 효과는 당연히 발생하는 거라 재판은 확인적, 선언적 의미만 갖는다. 절차는 준하고 효과는 당연히 배제된다. 다만 종국판결 선고, 긴급을 요하는 행위 각하될 때는 확정되기 전이라도 할 수가 있고 제척 이유가 있는 사람이 관여하면 무효고 절대적 상고 이유고 확정 후에는 재심사유가 된다. 5초 작전으로 이렇게 숙지 자꾸 해놓는 거예요. 우리 좀 10분만 쉬었다가 다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